이번 강좌에서는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할 당시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주의 사항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거래하는 대상 목적 물건의 가치가 한두 푼짜리가 아니라 많은 금액이 오고 가게 되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확인하고 조심해야 할 내용이 또 많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할 때 우리가 주의사항이 뭘까?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먼저 이게 부동산 매매든 뭘 매든 간에 민법상의 매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는 양 당사자가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재산권을 넘겨주는 사람을 보통 매도인이라 그래요. 매도인. 또 대금을 지급하게 된 사람을 우리는 매수인이라 그러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게 됩니다. 그 대상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그리고 우리 이 강좌에서는 부동산 소유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매매가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합의된다겠죠. 첫 번째는 부동산 재산권, 여기는 소유권이죠. 이 소유권,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해야 됩니다. 이 약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이 재산권 이전의 대등한 가치로서 반드시 뭐를 주어야 되냐면 대금 지급에 관해서 서로 약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는 것이죠. 대금은 금전의 하나입니다. 금전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금전 지급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은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대금 지급에 관해서도 계약금은 얼마를 하고 중도금은 또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또 잔금은 언제 어느 시점에 그 잔금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때 이 소유권 그리고 목적물을 인도해 준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내용을 조심해서 다뤄야 하냐라는 것이죠. 계약 당시에, 그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첫 번째는 당사자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당사자라는 것은 매도인과 재산권 넘겨줄 사람, 매도인과 그 다음 대금을 지급할 사람인 매수인. 이 당사자에 관한 내용을 어떤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에 재산권이 붙어있는 물건, 즉 소유권이 붙어있는 물건 있죠. 소유물. 그러니까 이걸 보통 매매 목적물이라고 그래요.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도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지, 또 앞으로 법적 분쟁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에 또 어떤 문서에 근거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인지, 또 그 중에 가장 또 핵심되는 것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매매 목적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금 지급에 관한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금전으로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정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 중에서 우리가 또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는 매수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매도인이 과연 진짜 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지, 그리고 그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진짜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할 의사가 그 금액에 대한 대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거래할 의사가 분명한지 이 매수인 입장에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중개사님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순서대로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매도인에 관한 내용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도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연히 이 물건이죠. 매매 목적물이죠. 이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만약에 그 물건에 규제가 있다든가 또 우리가 물건에 관계되는 제한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또 확인되는 내용을 또 그 제한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정해야 되겠죠. 당사자 의사에 맞게끔, 그죠? 그래서 목적물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 두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겠죠. 대금에 관해서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검토할 대상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판단할 때는 어느 시점이어야 하냐 하면 계약,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여기에 검토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준비해서 여러 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점은 언제냐면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지금부터 검토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계약 체결 당시에 이게 주의사항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 체결 당시, 이 말은 보통 우리가 계약서 작성 시가 되겠죠. 이 시점이 우리가 계약 체결 당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이거다 이거죠.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가면서 그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매도인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매도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매도인에게 이러한 매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의사의 확인. 거래할 의사의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중개사님이 거래하신다면 당연히 매도인이 직접 나왔다면 큰 문제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냈다. 보통 그런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따가 대리인에 관해서는 아주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이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당사자가 나왔을 때는 문제 안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인 대리인이 나왔을 때는 이걸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 즉 당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도하는 거니까 이 소유자는 진정한 소유자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되죠. 소유자이어야 소유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팔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등기부에 소유자 등기되어 있어도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뭐로 보통 우리는 법적으로는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예요. 진짜 소유자는 따로 있고 등기부에 소유자 되어 있는 사람은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인 등기잖아요. 그래서 그 무효인 등기가 존재하니까 거래하는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그 등기만 믿고 거래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등기했다. 그래서 소유권 못 취득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하냐, 등기의 공신력은 우리 민법에 허용되지 않는다. 즉 무효인 등기를 아무리 신뢰하더라도 그 신뢰한 거래의 상대방은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유자인지를 알라 그러면 당의 그 부동산에 관한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되겠죠. 만약에 중개사님한테 의뢰했다면 그 중개사님이 그 지역에 오래 거래했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내막을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분이어야 믿을만 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진정한 소유자는 우리는 명확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등기상에
등기부에 있는 갑구란이 있습니다. 갑구란에 제일 마지막 칸에 있는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등기명인, 그러니까 갑구란 최종 등기명인. 그러니까 여기 갑구란에는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등기부에 쓰는데 거기에 소유자라고 제일 마지막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 이 사람을 말하냐면 우리는 등기의 추정력이란 이 법적 효과에 의해서 소유자로 추정되게 됩니다. 요게 소유자 명의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소유자로 추정하게 됩니다. 추정. 그래서 이 사람을 최소한 확인해야 됩니다. 그나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진정한 소유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이 사람과 거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을 확인한 건 뭐예요? 그렇죠? 매도인이 여기에 있는 사람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번호가 일치되는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확인해야겠죠. 이렇게. 자, 어쨌든 간에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 매도인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냈더라 이 말이죠. 다른 사람을. 보통 이 사람을 우리는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자, 대리인으로 보냈더라. 만약에 이분이 대리인으로 왔을 때 어떤 관계냐 하니까 뭐 부모와 자식 관계다. 이게 파는 분은 부모가 돼 있는데 부모님이 뭐 몸이 건강하지 않으셔서 병원에 계셔가지고 자식이 대신 왔다든가, 또 부부인데 부인의 재산을 남편이 왔다든가, 남편의 재산을 부인이 왔다든가, 이렇게요. 또 형의 재산을 동생이 왔다든가, 동생의 재산을 형이 왔다든가, 이렇게. 물론 이제 가족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오죠. 이렇게. 그래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분에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인지, 또 이 매도인이라는 이 본인이라고 그러죠. 본인이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있는지, 자기 대신해서 거래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내용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리인이 여기에 본인인 매도인으로부터 적법하게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온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반드시요. 그럼 뭘 하느냐? 여기는 최소한 이 대리인은 본인이 만든 위임장을 가져와야 됩니다. 위임장. 우리 사회에서는 주로 위임장을 주고받죠. 위임장. 이것은 여기에 있는 매도인 본인이 작성해서 준 것이어야 돼요. 본인이 작성한 것. 그래서 위임장 내용에는 뭐 이렇게 제목을 위임장을 쓰든 어떻게 했든 간에 다음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여기 이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나 위임하는 사람은 매도인 누구고, 그 다음에 그 위임 받는 사람 수임인은 누구다. 이런 게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이 위임장 안에는 반드시 저기 있는 본인이 서명하고, 그 다음에 인감을 찍고, 인감 도장으로 찍고, 그 다음에 뭐 서명뿐만 아니라 이 무인도 찍어도 괜찮습니다. 찍어 놓았고, 그리고 이 인감 도장에는 인감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가져와야겠죠. 물론 이때 인감 증명서는 본인, 여기에 있는 매도인이 발급받은 것이어야 돼요. 본인이 발급받은 거야 돼요. 본인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내놔야 된다. 그리고 인감 도장도 대리인이 가져와야겠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못 오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위임장을 줬고 이런 내용을 하라고 했다라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 뭐예요?
주민등록증도 함께 가져오는 게 좋겠죠. 본인의 주민등록증, 주민증 이것도 같이 가져오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야 그나마 그런 내용들이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이 대리인도 주민증,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겠죠. 자기 본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자기의 인감 도장도 가져와야겠다. 그죠? 예컨대 대리인의 도장을 찍어야 할 필요 있을 때는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좋겠고, 물론 이때 인감 도장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리인 자신이 발급받아 가져온 증명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서 이렇게 보좌를 해야겠죠. 가져와야겠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뭐예요? 이 계약서 작성할 때, 즉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사본으로 첨부해서 둬야 됩니다. 이렇게 다 갖춰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본인의 의사, 더 나가서 말입니다. 더더욱 여기 이럴 때 이 대리인 왔을 때 뭐 했잖아요. 가족관계다 하면 가족관계 증명서, 그죠? 증명서도 첨부해 놔야겠죠. 이것도 첨부해 놓고, 그 다음 하나 더요. 이 본인과 직접 우리 중개 알선하시는 중개사님은 뭘 할까요? 통화해 보는 게 좋겠죠. 왜? 이 의사 확인하라고 했잖아요. 의사. 본인의 의사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이 의사는 여기에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왔다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이러한 대리권을 수여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대해서 진정한 의사가 있는지,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죠. 이렇게 왔을 때, 그죠? 그래서 여기는 영상통화라도 해보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리인한테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해서 한번 통화라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부모님 재산인데 자제분이 왔어요. 대리인 자격으로 이렇게 다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알고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부모님이 근데 치매기가 좀 있었다고 하면 보세요. 그럼 치매기에 있어서 사실은 의사결정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되면 이걸 우리는 법적으로 뭐라 그러냐 하면 그런 경우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즉 사리 변별을 이렇게 판단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 법적으로는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될 수가 있고, 의사 무능력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대리권 수여하는 이 행위도 무효가 될 것이고, 또 이러한 매매 계약 이렇게 하는 것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래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돼요? 분쟁의 소지가 또 법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 되면 당사자 사이의 분쟁뿐만 아니라 이때는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중개사님도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소송 분쟁 사이에 중개하신 분들도 이렇게 관여되어 있으니까 뭐 정인하러 간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하러 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연에 이렇게 항상 확인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매수인도 대리인이 보낼 수 있죠. 그러면 매수인도 똑같습니다.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그게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 대리인이 왔으니까 대리인이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그 범위 안에서 줬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의사를 통해서 매수인의 의사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가능하면 통화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 의사를 명백히 해두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매매 목적물에 관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매매 목적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등기부 상에 등재되어 있는 기록을 보고 이렇게 권리 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등기부는 관할 등기소에서 발부받았는데 옛날에는 속칭 등기부 등본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부동산 등기 사항에 대한 전부 증명서, 등기 사항의 전부 증명서 이렇게 하죠. 등기 내용을 전부 증명하는 서면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서 이걸 통해서 이 권리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유권은 온전하게 있는지, 아니면 그 소유권에 다양한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보통 이 등기부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표제부 등기,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표제부 등기에는 당해 부동산의 현황에 관한 내용을 거기에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한 사항은 갑구란과 을구란 넣는데, 권리니까 우리는 등기부 안에 갑구란과 을구란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이 갑구란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을구란에는 뭐 근저당 등기라든지 임차권 등기라든지 전세권 등기라든지 또 토지에 대해서는 뭐 지상권 등기라든지 뭐 등등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런 사항들을 여기 을구란에다가 기재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의 현황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되냐? 현황에 관한 것은 우리가 보통 등기부에는 표제부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통 현황을 기재해 놨어요. 예컨대 토지 면적이라든지 토지의 뭐 용도라든지, 그죠? 건물 같으면 건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또 지붕은 어떤 건지, 또 건물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등기의 표제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제부는 이 현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 하면 대장입니다. 대장. 이건 행정관청이 가지고 있죠. 이 등기부는 관할 등기소에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떤 관계냐 하면 당해 부동산의 현황, 건물의 현황이나 토지 현황 이런 것들을 대장에 근거해서 등기를 작성합니다. 표제부를. 그러면 우선 해야 될 게 어떨까요? 현황에 대해서는 대장을 근거로 하는 게 옳다 이 말이죠. 만약 그런데 대장과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있는 기재가 불일치할 때는 반드시 대장상에 일치되도록 등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장에 일치되는 표제부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치 여부를 따져봐야 돼요. 일치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접수 안 해줍니다. 각하해버립니다. 서류해달라 하더라도, 등기해달라 하더라도 각하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같으면 토지 대장이 있고요. 건축물 같으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등기부가 요 대장에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접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확인해야겠다. 계약할 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불일치한다면 이 등기부상에 있는 표제부를 대장에 맞게끔 변경 등기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당해 부동산의 지적도,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토지 경계를 알아야 되잖아요. 특히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꼭 봐야 되죠. 이게. 왜냐하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양이 우리가 현상이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과 도면상의 상황이 같은가 이런 것도 봐야겠죠. 지적도.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토지 거래할 때는 토지 이용 확인원, 확인서요. 이걸 확인해서 여기에 이 토지에 내가 매수하려는 이 토지에 공법적으로 어떠한 제한이 있는 게 없는가, 또 이게 내가 이 목적을 이 토지를 사서 내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용 목적이 이 법에 제한이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물론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했어야 되겠죠. 그렇죠? 계약서 쓰기 전에 이미 다 검토해 봤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일날도 한번 또 보는 거죠.
더 변동이 없는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또 우리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불법 개조됐다든가 뭐 불법적으로 더 첨가됐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과태료가 더 과징금이 나오고 이러죠. 또 뭐 그 철거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에 그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대장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온전한 상태의 당사자 그 목적물을 확인해서 거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은 검토해 주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현황에 관해서는 대장을 근거로 해서 기본적으로 봐야겠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토지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지 당연히 알아야겠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지, 그러면 매매계약 할 때 허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허가 받는다든가 미리. 그죠? 그다음에 계약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같이 허가 신청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정해야겠죠. 만약에 그 토지를 거래하려고 하는데 토지가 만약에 논이다, 밭이다, 과수원이다, 뭐 대장을 보니까 이렇게 전, 답, 과수원 이런 식으로 용도가 돼 있다. 그러면 이때는 우리는 또 특별히 등기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죠? 매수인 입장에서는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있어야 되죠. 즉 농지에 해당되면 이게 농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증명이 첨부돼야 돼. 증명서가 이게. 그런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이걸 관할 관청에다가 신청해서 이게 받아내려고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때 계약서 쓸 때 중도금, 잔금 치를 때 이런 내용도 거기에 적당하게 시간을 텀을 둬서 이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안 나온다면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계약할 당시에 잘 정리해야 되죠. 만약에 취득하고 난 뒤에 뭐 중도금, 잔금 치른다면 문제 안 되는데,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아예 안 나온다 하면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또 미리 그 계약을 할 때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겠죠. 이런 것도 역시 목적물에 관련해서 검토하고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검토해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계약서상의 특약 내용에다가 기재를 해서 당사자 합의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님이 할 일이 많아지죠. 자, 다음은 세 번째, 대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대금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금 지급하는 방법에서 뭐 송금을 할 건지 아니면 현금을 가져올 건지, 또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합의를 해 놓아야 됩니다. 특약을 붙여야 돼요. 만약 대출이 좀 늦어지면 어떻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다. 아니면 만약에 대출이 만약에 생각보다 안 나오게 되면 이 계약은 어떻게 할 거다든지. 그렇죠. 이런 내용을 미리 계약서에 그 합의 내용을 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이럴 수도 있죠. 등기부상에 여러 가지 기재를 봤는데 그 기재된 내용을 실제와 다른지 같은지 또 확인해야 돼요. 등기상의 기재, 등기부상의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요. 이것을 실제와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를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근저당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데 채무자가, 즉 이 건물 주인이 말이죠, 매도인이 이미 다 갚았대요. 갚았는데 그 등기만 말소만 하지 않고 있는 상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되잖아요. 말소시키고 설권인정까지 가야죠. 뭐 이런 거라든지, 또 가압류되어 있는데 채권자 명의로 가압류가 되어 있네, 당의 목적 부동산에. 그러면 이 채무를 다 변제했는지, 그리고 가압류 이게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말소시키다는데 이런 것들 해야 되죠. 그래서 각종 여기에
등기부상에 있는 등기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당사자 거래한 목적에 맞게끔 등기가 갖추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소해야 될 사항이면 매도인이 언제까지 이것을 말소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계약서 상에 특약란에 차근차근히 메모해 둬야 합니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현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정해진 시점까지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해야 할 일을 이행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당연히 그 계약서에 현출시켜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서상에 꼭 염두에 둬야 할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위약금 특약입니다. 지금 합의한 내용의 약정을 만약에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정해진 그 시기까지 그 행위를 해야 할 의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면 의무 불이행이죠.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근거로 해서 서로 상대방한테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금으로 얼마를 지급하기로 한다 이렇게 정하거나 덧붙여서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 청구하면서도 손해배상해야 하고 동시에 그 상대방은 즉 의무 불이행한 사람의 상대방, 계약 당사자죠. 그 상대방은 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런 해제권 특약도 하는 것도 좋죠. 이렇게 위약금 특약뿐만 아니라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둔다라는 이러한 특약을 함께 고려해 두는 게 좋죠. 이렇게 함으로써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그 계약 내용을 그대로 의무를, 자기 스스로의 의무를 이행하겠죠. 그 날짜에 맞춰서, 그죠? 그래서 어떤 서로 간에 합의한 내용을 서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해야 합니다. 보통 이 위약금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돼요. 특약으로 붙여야 돼요. 이렇게 약정을 해야 돼요. 별도를. 약정. 이렇게 하면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거래를 할 때 특히 확인해야 될 것들,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이렇게 현출되어서 당사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할 것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계약이 똑같지는 않으니까 다양하죠. 계약이란 게. 그러니까 그때그때 맞는 내용으로 변형이 되어서 활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